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도 의료 혼란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칫 장기화가 될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병원에 안 나온 전공이 어제 10% 넘는 수준이라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했지만 아직 돌아오는 전공의는 없고 떠나는 전공의만 늘고 있는 상황. 정부도 엄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강대강 충돌 상황, 일단 전공의 의사 쪽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 이 전공의들이 얼마나 병원을 많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곳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600여 명 대부분은 사직서를 내고 지난 월요일부터 병원을 떠났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응급실도 사지를 빚으면서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실도 평소의 절반가량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에 달하는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제출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현장 조사 결과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63%인 7,813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6,112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료 공백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는 수술 취소 등 92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27곳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하는 등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전공의들을 위한 투쟁 성금 모금이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며 모금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었던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집단행동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정부도 강경합니다. 아직 칼을 빼든 건 아니지만 검찰 관할하는 법무부, 경찰 관할하는 행안부 모든 장관들이 모여서요. 파업 가담자, 주동자, 배후, 부추기는 사람까지 모두 체포해 구속 기소하겠다. 엄단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칼을 빼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체포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봐주는 것 없이 모두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담자뿐 아니라 주동자, 배후 세력, 부추기는 사람까지 모두 대상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파업이 아닌 개인 결정에 따른 사직이라는 의사단체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의사단체에서의 해석은 사실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 관련 의료법이라든지 또는 집단행위에 대한 그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사기관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검찰과 경찰은 집단행동에 동참한 경우 업무방해,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강압적인 행위로 의료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단체 행동 지원에 쓰일 수 있다며 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도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병무청은 업무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 미필의 경우 출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지방청에 소속기관장 추천서가 없으면 국외 여행 신청을 보류하고 본청에 즉시 통보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정부는 전방위 압박과 함께 당근책도 꺼냈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현장 복귀하는 전공의는 봐주겠다며 구슬리고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특히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병원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 보니 구급차에 실려 하염없이 대기하는 것만도 속이 타는데요. 기다리면서 돈까지 듭니다. 취재해보니까요. 어제 하루 대기 비용만 14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앞 환자 태우고 온 사설 구급차들이 오늘도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언제가 아산병원에 계신 분인데 진료받으려고. 하지만 병상이 없어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은 기본 요금 7만 5천 원의 거리에 비례해 추가됩니다. 그런데 병원 대기 시간은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죠. 네, 불법이죠. 보호자분들이 이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송이 끝나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다 보니 대기 비용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어제 하루 대기 비용만 14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제 성모병원이랑 한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20시간이 대기가 다 넘었어요. 야간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조정해드린 게 금액이 저희 시간당 7만 원씩 받았어요. 인건비 등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차 묶어두면. 요새 기자들하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 친구들 주당 300~400씩은 줘야지 쓰는데 신규들도. 환자 입장에선 구급차 대기 비용이 들더라도 병원 문턱만 넘으면 소원이 없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자로 그게 검사가 안 된다고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다 넣고 계셔라.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병원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지부의 현장 점검 예정 상황을 알리며 시간에 맞춘 업무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 환자와 가족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어제 정부 쪽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사 쪽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공이 오늘 60%가 이제 병원에 결근했다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위원님? 절실한 마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60%라고 하지만 100%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3년차, 4년차 레지던트들은 며칠만 있으면 수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데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국민 환자를 인질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의 절실한 마음이 이것이 단순히 의사 밥그릇 챙기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의대 정원 증원이라고 하는 것, 의사 수의 과도한 의사 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료 질 저하에 따른 의료계 문제뿐만 아니라 네. 교육, 산업, 기타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의사의 수는 늘려야 한다고 찬성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이야, 네. 여론 조사 의뢰한 쪽에 반응을 감안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2,000명이 넘는 의사수 증원 발표 이후에는 네. 국민 여론은 바뀌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4만 명 학부모 조사에서도 찬반 여론이 비슷했고요. 네. N수생이라든지 교육 현장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반수로 300명에서 150명 된다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네. 대다수가 찬성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2,000명도 적은 거다. 정말 최소한이다. 매년 2,000명이. 우리나라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거기에 동의를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원점에서 재논의해주는 진정성이 있는 자세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조사 근거 자료에서도 네. 필수 의료를 위한 시스템의 문제지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했는데 네. 의사수 증언만 갖고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7년 동안 의대를 한 명도 증원을 안 했거든요. 이게 정상인 겁니까? 이제 인구 절벽 상태에서 의료 네. 절벽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줄어든다. 예, 그렇죠. 그리고 초고령 사회라고 하지만은 네.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병원 방문이나 입원에 계시지 않고 요양원에 계시죠. 네. 여러 가지 근거에 들어가는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해야지 네. 단순히 OECD 비교하고 인구수 추계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응급실에 늘 포화 상태라서 뺑뺑이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힘들다. 계속 과로하느라. 얼핏 생각하면 응급실 뺑뺑이 해소하고 소아과 오픈런 해소하려면 의사들이 피곤한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를 늘리면
나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낙수 효과 말씀하시는데 네. 낙수 효과가 네. 가능하지 않다는 연구자들,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네. 응급실 뺑뺑이 뭐 소아과 오픈런을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 전문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소아과가 오픈런 하는 데는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 시즌이고 극히 일부 시간대입니다. 네.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환자가 없어서 환자가 들어오시나 문을 쳐다보고 있고 네. 어른 환자를 보기 위해서 간판을 일반 의원으로 바꿔 달고 있습니다. 아하. 그 더 많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받으신 상태죠? 네. 뭔가 정부는 뒤에서 좀 배후로 뭔가 이렇게 파업을 조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에 있던 서울시 의사회 네. 용산앞 집회에서 네. 뭐 제가 발언한 내용 또 김태구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내용 갖고 네. 먼저 내보낸 교사 금지 명령서에 따라서 지금 사전 행정명령, 네. 그러니까 면허 정지에 대한 것을 어저께 수령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입장문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이런 차근차근 대비해서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2,000명 발표하고 나서 의료계를 겁박해서 네.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된 이런 강력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참 정말 이대로라면 병원에 복귀를 안 하실 건지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하고 해법 없습니까? 정부는 뭐 2,000명 양보 못 한다는데요. 예, 저도 뭐 어떠한 뭐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네. 구속 가해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대위뿐만 아니라 네. 젊은 의사, 학생들도 어떠한 희생을 다 모두 다 각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은 밥그릇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인 해법은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께서 저희의 억울하고 절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대화의 테이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아, 참 걱정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명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 바로 잡아달라고 나섰고 김 총리와 만난 민주당 원로등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영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만나 당 내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모여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겁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회동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는 이 대표를 각각 만나 당의 통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선은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대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탄 없이 다 해드렸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건 대표의 몫이죠. 두 전직 총리는 이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며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두 전 총리의 고민이 깊다면서 더 나가면 수습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일부 원로들은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비대위 전환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도 있었는데요. 2시간 가까이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 중심으로 납득을 못하겠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는 대체 무엇이냐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없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며 2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당 공천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회장이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부부로 치면 같이 살 의지가 있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근본적으로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건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간 윤영찬 의원은 송갑석, 박용진, 김영주 이런 분들이 누가 봐서 하위 10%냐고 따졌습니다. 현역 의원을 뺀 출처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이인영 의원은 사무총장이 당 돈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전해철 의원도 왜 이렇게 모멸감을 주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대체로 당에서 진행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악해보겠다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사천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돌릴 수도 없어. 오늘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마저도 의원총회 도중 다리를 뜨자 고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우지 마시라고. 비 오고 다친다고. 시간 얼마 없고. 근데 이제 당대표 안 계시고 또 뭐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있죠.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 대표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내가 하위 통보를 받았다. 비명계 의원들이 셀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하위 평가받은 의원들 경선 때 불리해질까 봐 쉬쉬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대표주자 박용진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준성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둘러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평가 허위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잇따라 셀프 공개했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 지도부가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회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순도 100%의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그다음에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야 되고 이선을 다 물러나가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선 후퇴론까지 꺼내들었지만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우겠다며 탈당엔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선이라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뭐 불리하더라도 경선에 임하겠다. 시민들의 판단을 믿겠다 생각합니다. 공천 잡음 수습을 위해 이 대표가 총선에 나와선 안 된다는 친문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가 남아있죠. 지도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비명계는 앞으로 경선 진행 상황을 보고 언제든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비명들의 이런 반발에도 당 지도부 마이웨이입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으로 가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송파갑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식으로요. 이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문학진 전 의원은 컷오프 됐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에게 국민의힘 현역 지역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출마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임 전 실장 측은 성동구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약세 지역이라고 반박하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중성동갑 유세 일정을 2배로 더 늘려 출마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12년 만에 성동으로 돌아와 안 떠난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키면 정치인 임종석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불출마 요청을 받고 비선 의혹을 제기한 문학진 전 의원도 오늘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광주일 지역의 3인 경선을 확정했는데 문 전 의원이 찐명이라고 문제 제기한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도 포함됐습니다. 문 전 의원은 사천을 자행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천 내용이 번지고 있지만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도 경선 지역 등 공천 발표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제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비명계 의원들 원칙과 상식 정도만 외쳤던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와 비대위 전환 목소리 다시 터져나왔는데요. 일단 원로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의장 등 원로들이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 퇴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와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갈등 직접 정리하라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의총이 열렸어요. 비공개 자리였는데 아주 험악했다는데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네, 저희가 참석한 의원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일 의총 분위기가 100 정도라면 오늘은 70 정도는 될 정도로 험악했다고요. 일단 발언한 비명계 의원 수가 많았는데요. 20명 정도나 되고요. 홍영표, 전해철, 윤영찬, 이인영 서른 의원 등 친문 비명계 다 나왔고 또 권인숙, 이수진, 김상희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일부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친문 의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소리까지 쳤다는데요. 하위평가 결과를 다 까라. 여론조사도 업체 어딘지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추적해서 밝혀라. 이재명 대표는 어디 갔냐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취재해보니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곧장 의원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대놓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고 했죠. 윤영찬 의원은 혁신이란 자기 가죽을 베야 하니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며 남의 살만 벤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는 발언을 뒤집어서 인위적으로 자르면 새순은 안 자란다고 받아쳤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안팎에서 이렇게 폭발한 듯한 모습일까요? 네, 하위 20% 통보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비명계는 평가위원회 주관이 들어가는 정성평가에서 비명계만 깎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대부분 수치화된 정량평가로 이뤄져서 손댈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 항목을 입수해봤습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총 27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고요. 발의한 법안의 우수성, 당 외연 확대 성과 같이 객관적으로 양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성평가 항목이 꽤 많습니다. 또 다면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의원들과 보좌진이 다른 의원들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정치권에 오래 있던 한 보좌관 말로는 사실상 친한 반끼리 몰아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들 합쳐봤더니 20%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게요. 비명 의원들 오늘 반발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아니 내가 3년 연속 의정 대상을 받았는데 내가 왜 하위냐 이런 반발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요. 입법 수행 실적이 전체 평가 8%를 차지합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 법안 발의 현황도 확보했는데요.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대부분 100건에 가까운 수치로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167명 중 166등이었습니다. 또 전체 6%에 달하는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하위 20% 의원들은 90%에 가까웠는데요.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공정한 평가 아니냐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지도부는 저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재명 대표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런 위기 상황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요? 네, 친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한데요.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의총대 친명 의원들 4년 전 친문이 공천 주도할 땐 칼을 휘둘렀으면서 이제 와서 저런다며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 거취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네, 며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비명학살 논란이 벌어진 사이에 다른 당의 러브콜이 시작됐습니다. 개혁신당과 결별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가 어젯밤 친문 좌장격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개혁신당과 결별한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친문 비명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젯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만나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하겠다. 저희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판단을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공천에 불만을 표출하며 세력화하고 있는 비명계를 새로운 미래로 합류시켜 수도권과 호남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에도 입당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전화 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과 결별했으니 민주당 비명과 합류하기에 더 환경이 좋아졌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어제 진짜 민주당을 표방하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미래 측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최소한 개혁신당과 비등한 지지율이 나와줘야 비명계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 영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제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데요. 물밑에서 입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며 당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회의에서 민주당 편만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으세요. 잘못하셨어요. 들으세요. 검증과정에 참여 못하고 겨우 시찰단 가가지고 구경하고 왔잖아요. 신사유람단. 죄송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본인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셔도 경청을 해주셔야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점에서 김 부의장을 치켜 세웠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본인 결단이 서면 공식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의장 측은 채널A에 여러 곳에서 제의가 있는 것은 맞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내가 꼴찌 평가를 받았다며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재작년 전당대회 때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씁쓸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한 때였고요. 지금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중요한 때인데 마치 뭐 박용진이나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자기 공천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씁쓸한 말씀으로 들었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박용진을 버릴지언정 네. 박용진은 민주당을 버리지 않겠다. 네. 비록 당신이 꼴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처우를 저한테 디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키겠고 민주당에 남아서 경선을 통해서 반드시 네. 승리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믿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요. 문제 없다. 공정한 공천을 하고 있고 황골 탈퇴를 하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의를 안 하시는 거겠죠? 동의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오늘 왜 의총에서 저런 난리가 났겠습니까? 네. 그리고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겠습니까? 당 대표는 지지율 관리해야 되고요. 총선 승리에서의 위험함은 제거하고 유리함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좀 가지셔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네. 무언가 좀 다른 역할,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말로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이 뭐예요,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2012년 선거에서의 네. 민주당의 어이없는 패배들 네. 얘기들 하시는데요. 2012년에도 이른바 개파공천, 네. 친노공천이 뭐 상당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이 관둔 거예요. 네. 본인의 공천도 반납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 어이없는 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사천 논란도 있고 그리고 유령 여론조사라고 하는 네.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한 건 맞는데 아무도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네. 거 무책임한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런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하위 10% 통보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받으신 거죠? 예. 그때 나도 명단만 받았다. 예.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맞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도 뭐 임혁백 위원장 본인도 네. 내가 평가에 관여하지 않아서 네.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다, 통보하는 역할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납득되지 않네요 하고 이렇게 쓴웃음을 지으니까 뭐 되게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임 위원장에게 명단을 준 건 누구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누가 그런 명단을 줬는지 네. 어떻게 뭐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뭐 순위와 이름 있는 것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복잡한 평가 기준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는 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우려하는 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평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유령 여론조사가 난무하면서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네. 어떻게 민주당을 신뢰해서 총선 승리를 안기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바람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하위 10%에 해당이 되면 경선 때 30% 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거예요? 어떻습니까? 몹시 크죠. 아니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네. 저 말고도 2명의 후보가 더 있으니까 네. 저희 서울 강북을에서 경선을 하면 제가 70%를 받아도 네.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3친의 21%를 빼야 되니까 과반이 안 넘죠. 네. 그래서 결선 투표 무조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결선을 가도 1%만 이기면 끝나는 건데 네. 60%를 이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6, 38을 빼야 되니까 42%로 42대 45로 겨우 이기는 네. 1%만 이겨도 되는 경선을 무려 60%를 되어야 겨우 이기는 그런 아주 뭐 불리한 이런 불이익을 안고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께서 악착같이 네. 당원 투표 임해 주시고 주민들께서 주민 여론조사 투표에 네. 반드시 좀 임해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한다고 보시는지. 자, 오늘요. 원로들 중에는 그냥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격앙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는 무엇을 해야 이걸 해소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요. 네. 그 책임 있는 뭐예요, 조치가 그게? 무엇인지를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로 물러나 버리게 되는 것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 공천 관리를 대신하는 사람, 누군가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단적으로는 사무총장,
수석부총장 혹은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조금 전에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 첫 번째 컷오프 대상이 나올지가 관심이었거든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지역구 의원 가운데 공천 배제 의원이 나왔습니까? 예상과 달리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는 없었습니다. 당초 권역별 하위 10%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명단은 공식 발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하겠다면서 컷오프 대상이 포함된 지역구 발표 자체를 미룬 겁니다. 공관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한 게 아닌 만큼 비밀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탈당과 공천 잡음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전, 충북, 충남 지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이나 단수 추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명수 의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의식해 사실상 물갈이에 손을 놨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국민의힘 승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경선 지역이 발표됐는데요. 강대식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이인선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을 두 개 지역의 경선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TK에서 공천 심사 발표가 보류된 지역구는 9곳에서 7곳으로 줄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지역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낸 지역은 여전히 보류 상태입니다. 공관위는 추가로 우선 추천 후보도 발표했는데요. 당의 험지 차출에 응한 박진 의원을 서대문 을에 우선 추천했고요. 영입 인재인 스타 영어 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를 경기 오산에 우선 추천했습니다. 오산은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 지역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지역 개발하겠다면서 토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 많이 하는데요. 지역은 반기고 있지만 이게 진짜 되는 걸까요? 체크맨 조영민 기자입니다. 이렇게 큰 도로가 나고 그 옆으로 남은 자투리 농지. 전국에서 다 긁어 모으면 여의도 72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땅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이런 자투리 농지에 더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되는지 선거용은 아닌지 체크해봅니다. 시민분께서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상은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6개 권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지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행정구역 4분의 1이 묶여있는 울산의 수건 사업입니다. 울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지적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수미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대통령 행사에서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 의원 아닌가요? 나눠 먹긴 뭘까요? 네, 진보당이 총선에서 내석을 챙겼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총선 때 위성정당 만들어 비례대표 연대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협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 때문에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명부는 국민 후보를 시작으로 교화하여 배치하고 30번까지 작성한다. 두 진보 정당에서 각각 3석씩 그리고 국민 후보가 4석 아닙니까? 교호하여 배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교차해서 배치한다는 건데요. 비례대표 당선권을 20번까지라고 하면요.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당선과 직결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후보, 진보당, 새진보연합, 민주당 순으로 교차해서 배치를 하다 보면 당선권인 20번 안에 진보당 3석이 모두 포함되죠. 결국 모든 당이 다 나눠서 의석수를 챙기게 돼서 나눠 먹기라는 겁니다. 지금 3석 얘기했는데 아까 4석 나눠 먹기라고 했잖아요. 왜 달라요? 민주당이 지역구도 하나 양보했거든요. 비례대표 3석에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해서 사실상 진보당에게 4석을 나눠준 셈입니다. 울산 북구 현역은 이상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진보당은 1석인데 진보당 입장에서는 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네요. 반대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장사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막장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1m 투표용지 안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 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 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지난 2014년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11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는데요.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진보당 1.1%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총선 연대 협상으로 지지율 1% 정당이 국회의원 의석 4석, 전체 의석수 7.5% 정도의 몫을 챙겼으니 남는 장사 아닐까요? 네, 실제로 이겨야 남는 장사긴 하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웃겨야 산다? 뭘까요?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이번 총선에선 쇼폼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유권자들에게 각인되기 위해 웃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현역도 인지도가 있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 좀 꺼줄래? 집을 좀 살게. 김영식! 좀 어색한데요? 후보들도 힘들겠네요. 네, 정치 신인들은 더 절실한데요.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동학 예비후보, 인천 앞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위협은 빙하를 빠지국으로 녹이고 우리 인천은 런던이나 뉴욕보다 더 위험할 것으로 예측. 위기로 인한 재난이 당장 발버리는 우리 잡히요. 네, 뭐 어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좀 내용도 있어야죠. 네, 이거 확실히 재미만을 위한 쇼폼도 많습니다. 정책을 알리기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본인의 인지도 높이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세우는 정책 없이 웃기는 사람에 그친다면 속빈 강정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팀을 떠났어도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국인 독일에선 클린스만을 비꼬는 가상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재택근무하는 현대 직장인에게 출근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한 매체가 오늘 보도한 가상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른바 재택근무 논란을 묻자 클린스만 전 감독은 자신이 너무 미국화됐다면서 현대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답을 합니다. 기자가 재차 묻자 이번엔 미국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서라고 대답합니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근무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클린스만 감독을 풍자한 겁니다. 이 매체가 북한을 거론한 건 지난달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
한국축구협회가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는 경기도 파주 인근에 거주하길 원했지만 독재자 김정은이 있는 어둠의 왕국과 너무 가까운 지역이라 싫었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노트북이 곧 집무실이라며 자신은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시간이 촉박해도 임시 감독보단 정식 감독 선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 선임을 6월까지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이번 2경기부터 팀을 다져나가야 팀이 단단해진다. 현실적으로 군대파 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협회는 외국인 감독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한 남성, 이자가 비싸서 대출을 안 받겠다고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업체 직원 차량에 1시간 가까이 갇혀서 위협당한 겁니다. 공포의 대출 상담, 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어디론가 출동합니다. 30분쯤 뒤 경찰관이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갑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차 안에 감금당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3시쯤. 신고자는 40대 남성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만난 20대 사금융업체 직원 차 안에 감금당한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대출 관련 얘기를 나눴고 이자가 비싸다며 신고자가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하자 직원이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내리지 못하게 막무가내로 50분 넘게 차를 몰고 다니고 운전대를 주먹으로 치며 대출 받으라고 위협한 겁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이 골목을 돌아다녔는데요.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이 남성 몰래 112에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순찰차를 발견하자 경찰 신고를 직감하고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인근 골목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감금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뒤로 돌진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를 덮칩니다. 아찔한 사고로 이 택시에 여성이 깔렸는데 시민들이 택시를 들어 올려서 구조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뒤로 돌진하더니 포물선 그리며 중앙선 넘어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옵니다. 택시는 흰색 승용차와 부딪힌 뒤 튕기듯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해보지만 행인 한 명이 순식간에 택시에 치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역 앞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택시는 차량 한 대와 보행자 2명을 치고 펜스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했던 택시가 점점 이제 후진을 하면서 가속을 하더라고요. 1, 2초 만에 사고 났어요. 사고 충격으로 기울어졌던 펜스와 나무는 이렇게 출입통제선으로 묶여 있습니다. 택시 아래엔 지나던 20대 여성이 깔린 상황. 인도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택시를 들어 올립니다. 피하는 과정에서 뒤로 자빠져서 일어나서 보니까 시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차에서 사람 빼내야 된다고 같이 들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한쪽을 들어 올려가지고 여자분을 빼냈죠. 여성은 허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한 60대 기사는 몸을 돌려 뒤를 보며 후진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흉기로 70대 여성을 위협해서 현금 수백만 원을 빼앗고 도망친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65km를 자전거로 7시간 달려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의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나타납니다. 할머니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남성에게 건넵니다. 남성이 창녕군 한 주택에 진입한 건 지난 15일 밤 9시쯤.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26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현금 300만 원을 더 챙겨 달아났습니다.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장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머니에 칼을 집어넣고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ATM기로 이동을 했대요.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0대 우즈벡 국적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30대 외국인 남성은 이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두 곳 사이 거리는 무려 65km, 오는 데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갈 때는 지인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자전거로 도저히 갈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친구한테 나 이렇게 돌아가랬는데 너무 힘들다. 나를 좀 태우고 와라. A씨는 앞서 이 마을에서 농사일을 해 동네 지리가 익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자를 쓰고 갈아입을 옷을 챙기는 등 범행을 준비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호주 시드니에 살던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숨진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의 한인 사범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아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 북서부 주택가에 위치한 한 태권도장.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실시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도장 내부에서 41살의 한인 여성과 이 도장을 다니던 7살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숨진 여성의 집에선 39살의 남편 조모 씨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태권도장 사범인 49살의 한인 남성 유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We allege a murder. Speculated on any motive at this stage. 현지 언론들은 전날 오후 유 씨가 도장에서 여성과 아이를 살해했고 이후 여성의 집으로 이동해 남편 조 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유 씨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Something like that to happen in your street, you can just imagine the feeling, especially when there's kids around every day. So it's pretty frightening. 외교부는 피해자들 모두 호주 시민권자라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오늘로 138일째입니다. 전쟁의 비극이 시작되던 그날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부부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면서 이 비극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베리 마을에 살고 있던 킹 부부 집에도 하마스 대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급히 집 방공호에 몸을 숨긴 채 13시간 가까이 숨을 죽였습니다. We were 25 centimeters away from hell. They tried to open the shelter door and Ben was holding it like a rock. 이에 격분한 하마스는 집을 부수며 불을 질렀고 집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하지 못한 채 전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어진 전쟁에 이스라엘인들이 지쳤다며 하마스 척결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 Israeli collective thought is it's gone on 4 months too long already. It should never have been this long. And it should have ended already. 오히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내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It's very painful, and it's very painful. They were our neighbors. My greatest hope is for peace on both sides, not one based on tensions and fear. 인질 귀환을 바라는 목걸이를 메고 세계를 다니며 전쟁 참상을 전하는 부부. 자신들은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라도 대화로 이 비극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Nothing can justify what happened, and I don't believe in violence. I don't believe that violence can solve violence.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커피 공화국이라고 하죠. 한국 소비자들의 커피 사랑은 각별합니다. 해외 명품 커피와 저가 커피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급과 저가로 양극화된 시장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에 들어온 캐나다 커피 브랜드 매장입니다. 음료를 마시려면 20분은 줄 서 기다려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스타벅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있는 거 알아서 꼭 와보고 싶어서. 싱가포르 고급 커피는 물론 미국 유명 커피 매장 2곳도 국내 진출을 예고할 만큼 한국은 커피 격전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05잔. 전 세계 1인당 소비량 152잔과 비교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잔 정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잔 마시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마시고. 뭐 밥 먹고 바로 그냥 카페 가자 이렇게 되고 술 아니면 커피인데 요새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해외 유명 커피뿐 아니라 아메리카노 한 잔이 1,000원대인 한 저가 브랜드 매장도 3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양도 많고 싸다 보니까 메가커피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기준 카페는 96,584개, 편의점과 중식당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골목입니다. 이 골목에만 카페가 45곳, 특히 이 한 건물에 33곳의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 공급 상태인데도 카페가 늘어나는 건 다른 업종보다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급과 저가 매장으로 양극화된 시장 상황에서 개인 카페의 수익은 줄고 있습니다.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느낌? 그렇게 시장이 커진 반면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경쟁력 없는 카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된 부분만큼은 폐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카페인 경우에는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아서 이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오늘까지는 반드시 총선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해준 데드라인일입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들 총선 등록이 시작되니 반드시 오늘까지는 해달라고요. 역시나 못 지켰습니다. 아직도 한 석도 양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선거구 획정 안 하고 있는데요. 법대로 1년 전까지 마치란 것도 아닙니다. 이제 49일 남은 총선,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결같은 실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